서울대학교 이종구 교수께서 재난성 질환에 대한 미래 의료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종구 교수는 잘 아시는 대로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해주시면서 전에 과거에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하셔서 상당히 좋은 관심 있는 내용을 발표해 주실 거로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2020년서부터 21년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죠. 앞으로 이보다 더한 유행이 올 수 있다. 또 방역과 의료 수요가 동시에 발생하는 이런 질환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작년 말에 그 WHO 사무총장 테드로스도 비슷한 말을 했고, 란셋의 편집장인 리차드 허튼도 이 질환은 금세기의 마지막 질환이야, 이거보다 더 많은 더 센 질환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17년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우리 대한민국 의학 할리머니 공동으로 만든 미래보건의료 전망 연구의 내용 일부와 작년도 국회에서 국제보건의료 포럼에서 재난에 대비하는 법령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한 것들을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런 보건 위기를 초래하는 그런 것들이 WHO나 미국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재난성 질환에 관한 관리, 그 다음에 향후에 대안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의 배경에 되는 곳은 WHO 전략상황실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잘 아는 우리 이종우 선배님의 추상화도 있는데요.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2005년도에 WHO가 기존에 콜레라 또는 패스트, 황열을 다루던 그런 법 체계를 2005년서부터는 모든 공중보건 위험에 대처하는 접근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전략 상황실을 만들었고, 이것에 기념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보건부 장관인 토미 톰슨이 와서 거기다가 이제 명패를 해줬는데, 최근 이 명패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 방의 이름이 JW 센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전략 상황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꿨는데,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왜 이런 변화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파라다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69년서부터 만들어진 체계가 2005년도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을 때 가장 큰 것들은 공중보건 위기를 초래하는 사건을 과거에는 이제 국경서부터 차단을 했는데, 이제는 소스부터 차단하자. 그리고 이거를 실시간대로 관리를 하자.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콜레라, 패스트 이런 질환뿐만 아니고 모든 이런 그 공중보건 위기를 초래하는 이벤트들을 다 다루자, 이런 것들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전에 준비하고 대응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조기 발견과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통지를 해주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국경 통제 문제로 코비드-19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WHO 기본 정책과 어긋나는 사안이죠. 아마 이걸 만들어 놓고 우리 돌아가신 이정우 박사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달라진 것 중에 하나 이런 재난이죠. 허리케인이나 또는 쓰나미 또는 지진, 이런 부분들도 다뤄야 된다. 공중보건 위기도 다뤄야 된다. 전통적으로 이제 인펙셔스 디지즈에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 밖에 이제 푸드 세이프티라든가 기아 이런 부분도 앞으로 다뤄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WHO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당한 많은 재난들, 이 재난 보시면은 못 사는 나라만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 홍수, 지진, 열송상 이런 재난들은 선진국에도 많이 생깁니다. 이런 재난을 다 대응하기 위해서 강력한 행정력과 또 지도력, 또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인권을 보호해야 되고 또 과거와 달리 상당히 많은 의료 자원을 소모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공중보건 위기로 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망자가 많은 항생제 내성 이런 것들은 위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다룰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법령을 2005년도에 바꿨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국제적인 어떤 위기 상황을 일으키는 질병들에 대한 또 사건에 대한 감시나 통제를 다루는 법령, 국제법이 이제 IHR입니다. 국제보건 규정인데요. 이거는 사람에 대한 거, 제품이나 음식, 물, 동물에 관한 거, 또 모기나 곤충 같은 매개체 또는 환경, 전파라든가 핵이라든가 레디에이션, 화학 이런 것을 망라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범위뿐만 아니고 이거를 다루기 위한 역량으로서 여기 7가지가 이제 영어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잘 안 보이시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국제적으로 협력해서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주고 해야 되고, 또 관련된 나라들에서 질병의 예방, 감시, 대응, 통제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여행이나 어떤 물자 이동에 관련돼서 국제 안보적 성격에서 다뤄야 되고, 또 이거를 위해서 어떤 WHO 경보 체계나 또는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고, 다섯 번째로는 특이적인 어떤 질병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법적인 조치와 더불어서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총의에 보고하라, 이런 식의 이제 법령 체계를 사실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맨 밑에 조치입니다. 사실은 WHO가 문제가 생기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감시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주는 이런 일 위에 맨 밑에 있는 단기 조치하고 장기 조치 두 가지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개월에 걸쳐서 단기 조치를 취하고 그보다 오랫동안 장기 조치를 취하는데, 대부분 내용들은 이제 검진을, 의학적 검진을 한다든가 예방 접종을 한다든가 추적 관찰을 한다든가 격리 조치를 한다든가 출국 검역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와 더불어서 어떤 물자에 대한 조사, 압류, 파괴 또는 반입 반출의 이동 금지 이런 것들을 권유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IHR의 특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걸 좀 아이콘으로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아이콘을 만들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어떤 위기시 조치들이 실험실을 강화한다든가 경보 체계를 만든다든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한다든가 의료 관리를 통한 예방 등등이 이제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 태평양 사무처에서 추진하는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미국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아까 보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떤 지진이나 허리케인 같은 산불 같은 자연재해뿐만 아니고 생물 테러나 대량 사고의 인적 재난을 두 가지로 나누고, 전통적으로 이제 인플루엔자나 아웃브레이크한 대처들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눕니다. 근데 이제 이번 코로나에서 조금 아까 우리 안덕선 선생님 얘기를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 여기에 의료 상비군입니다. 국가적으로 의료 상비군을 두고 어떤 특히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라든가 스크리닝 테스트 이런 것에서 의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의료 상비군을 두자. 그래서 의료 상비군에 관한 개념들이 이제 아마 미국에서는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상비군들은 2014, 15년도 에볼라 발생했을 때 빌 게이츠가 나토에 이런 상비군을 두자 그랬는데, 그런 개념이 이제 여전히
중요한 어떤 대응 수단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의협에서 먼저 이걸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아주 적절한 그 대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행정 문화로 정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원어로 제가 쓴 이유는 미국에서는 이런 유행에 대처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대유행과 모든 위험 요소에 대한 준비를 법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법령에서는 이런 대응을 누가 하고 이걸 하기 위한 예산 문제, 그리고 이걸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개인의 보호 문제, 또 위험 요소별, 다시 말해서 그 고온의 기후,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에 대한 또는 감염성 질환의 잠재적으로 감염성 질환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 뭐 사이버 테러, 그다음 기술이 발달함에 따르면서 예기치 못한 어떤 오류로 사건이 발생하는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감시망과 인증제도, 텔레메디슨을 하도록 하고 교육 훈련을 하자는 이런 법안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게 2006년도인데요. 그래도 잘 안 되니까는 이제 거기다가 리어서리제이션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이제 보강을 해서 일시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배치하고 지방 정부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환자 급증 시에 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들어갔고, 또 이런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의료 분야의 R&D를 어떻게 가속화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 법령이 201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이런 개발된 어떤 물자들의 구매와 관리,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부가 지원할 것이냐, 그리고 공중보건 위기에서의 의료기관들뿐만 아니고 비즈니스적 성격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이제 의학 감시, 생물학 감시를 강화하는 어떤 혁신 법안들이 이제 다시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는 이런 컨셉트가 만들어지지 않은 걸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더 법령들을 좀 더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환을 다루는 데 있어 의료 전문인이 더 필요해서 어떤 재난의학 전문의를 만들어서 이런 생명을 다루는 전문 의사들의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 재난 사건에 대한 것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환자 분류를 하고, 임상 역량을 어떻게 키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되는 거 보면은 앞으로 의료계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 호흡을 가지고 사람을 키우는 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재난관리 체계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메르스나 2015년, 18년 메르스 겪으면서 저런 이제 그런 그 EOC가 필요해서 아마 독립된 건물을 지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WHO는 2005년 4년도에 이런 상황실을 만들었고, WHO가 상황실 만들었고, 미국의 CDC도 제가 2009년도 10년도에 인플루엔자 유행 끝난다고 가서 보니까 새 건물에 저런 이제 EOC를 만들었더라고요. 종합 상황실을 만든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종합 상황실만 가지고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난관리법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제가 감염병 하나 딸랑 들어가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그러니까 재난으로 생각되는 것은 감염병 하나뿐이 없는 것 같은 성격입니다. 아마 이 앞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각종 재난의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 법으로 이것을 다룰 수 있는지, 대통령령으로 적정 인적 규모까지 규모는 정해놨지만은 예를 들어서 생물 테러 한 건, 보툴리눔 독소 환자 한 건, 어떤 그 각종 진단과 치료 장비의 인터페이스가 문제가 돼서 병원에서 어떤 환자 다룰 수 있는 상황이 셧다운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는 어떤 포괄적인 법령이 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이제 어떤 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메르스를 다루면서 이제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중앙사고수습본부란 개념은 다소 모호해 보입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중대본과 방대본으로 수습본부가 이원화된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추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현재 뭐 우리 그 신천지 아웃브레이크 시에 조금 일사불란한 뭐 세사가 좀 나타나지 않은 것들, 어떻게 보면은 아까 안덕선 교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자원봉사에서 일정 문제가 해결되기는 했지만은 앞으로 이런 그 재난의 지역 관리 체계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아주 절실하게 나타난 것이 아마 대구 사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지금은 앞서 뭐 우리 법안들, 미국의 법령들을 보면은 야, 그렇게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냐. 사실은 이 코비드 19를 보면서 다 내용이 다 비슷한 내용들이 거의 다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죠. R&D 지원하기 위한 것들, 그 다음에 텔레메디슨이라든가 이런 대응들을 종합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미래 사회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량 환자가 생기면은 서지가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환자를 분류하고, 그 다음에 환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되고, 현장과의 소통을 하고, 인력 배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의료기관으로 준비시키는 이런 체계가 이제 사실 핵심인데, 우리가 이 부분이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 의료계도 그동안에 이런 생각을 많이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런 재난성 질환의 환자가 발생하면은 의학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퍼블릭 헬스 측면 양쪽이 다시 다 이제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역학 문제, 의료 전달 체계 문제, 의료 조직의 문제, 어떤 사회적 그 의료의 보건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한 접근, 뭐 이것들뿐만 아니고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또 환경의학, 감염의학, 중독의학, 여러 가지 의학적 요소들이 같이 겹쳐 있는데,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하려면은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질병의 어떤 위험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을 하고, 끊임없이 이런 그 재난성 질환에 대한 어떤 위험 평가와 더불어서 그 항시적인 어떤 그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 그 다음에 레질리언스 같은 지역사회 건강성 회복,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체계를 만들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재난성 질환에 대한 기본 법령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특히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중앙재난대책본부와 지역재난질병대책본부 같은 어떤 의료적인 측면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파트가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지역별로 서지가 생겨났을 때 이런 그 데서 이제 지원 체계를 만들고 또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시도하고 매칭을 하다 보니까는 시도별로 어떤 국립대학병원이 왜 존재하는가, 그런 것에 의문을 좀 가져서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만큼 이런 재난성 질환에 대한 어떤 역학조사라든가 대응 체계의 핵심을 하고, 서지가 일어날 때 민간 의료기관의 어떤 리더십을 좀 발휘해서 같이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저런 체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또 우리 재난성 질환의 하부 조직으로서 진료권을 더 넓혀가면은 조그만 병원들을 좀 강화해서 중환자실을 육성을 하고, 또 지금 만들어지는 진질병관리청의 광역지원센터와 연계해서 물자의 비축이라든가 환자 관리라든가 교육 훈련이라든가 이런 훈련 태세,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도 제가 이제 우리 질병관리청을 만들면서 그런 역할을 좀 줘서 컨트롤 타워를 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트롤 타워를 위해서는 법령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재난성 질환의 정의하고 그 규모에 대해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의 어떤 의무,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또 감시, 진단, 치료, 예방에 대한 업무하고
병원에 대한 지정과 사무에 대한 위탁, 그다음에 재난성 질환의 어떤 지역 관리 체계로서의 어떤 질병 선포하고 수습본부하고의 협의체,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이런 이제 격리 조치 보호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법령이 좀 필요하고, 더 나가서 이제 필수 의약품에 또는 보호 장구 이런 것들 생산 허가 조달 구매 수출이 물자 비축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응급 상황에서 백신과 또 예방적 약제 투여에 대한 어떤 특별 조치, 또 민간 시설에 대한 동원과 민간 자원봉사에 대한 인적 자원의 어떤 관리하고 지원 대책,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한 사람들의 면책 특권이나 또는 처분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어떤 법령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조치들은 결국 지자체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강화할 것 같고, 지속적인 훈련과 도상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시망 운영과 진단 기능 확보, 각종 물자의 비축, 무엇보다 잘된 어떤 계획도 필요하고, 또 지역사회 참여, 파트너십 형성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훈련을 하면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미래의 어떤 재난성 질환에 대한 대비하는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